대법원 2026년 5월 20일 선고 2023-287663 판결 사건명 부당 이득금 1. 회생계획을 해석하는 방법 회생계획은 법률 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회생계획 문헌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문헌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헌의 형식과 내용, 회생계획안 작성 경위, 회생 절차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2.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에 따른 회생 채권자 등의 권리 변경의 효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채무자 회생법 제252조 제1항은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 채권자, 회생 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권리 변경이란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회생 채권자 등의 권리가 그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단지 채무와 구별되는 책임만의 변경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생계획 등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회생 채권과 회생 담보권에 대한 채무자 회생법 제251조의 면책과는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회생 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효과가 생기고 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며 회생 채권이나 회생 담보권을 출자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인가 결정 시 또는 회생 계획에서 정하는 시점에 소멸한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준수되지 아니한 회생 계획을 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조사위원이 작성한 조사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증명력 회생계획은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 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이른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4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이 원칙이 준수되지 아니한 회생계획은 인가 요건을 결여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를 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조사위원이 작성한 조사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그 기재가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할 수 없고 이는 법원이 조사위원에게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큰지의 여부를 조사하게 함으로써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7조 제1호 여부를 조사하게 함으로써 그러한 내용이 조사 보고서에 기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갑 주식회사의 회생계획에서 을 유한 회사와 기술보증기금만이 회생담보권자로 인정되었고 회생담보권의 권리 변경과 변제 방법에 관하여 각 회생담보권의 8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그중 92%는 1차 연도에 나머지는 0.89%씩 10차 연도까지 변제한다. 회생 절차 개시 당시 갑 회사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 변경된 회생담보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는 담보권으로서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종전 순위에 따라 존속한다. 갑 회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담보 목적물을 매각할 경우에는 처분 대금으로 당해 담보 목적물의
권리 변경된 회생담보권을 변제한다. 담보 목적물에 대한 회생담보권자가 여럿일 경우 담보권의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제한다 라고 정하였는데, 갑 회사의 관리인이 담보 목적물인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그 처분 대금으로 을 회사와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각 1차 연도의 회생담보권 미변제 원리금 등을 변제하자 을 회사가 위 처분 대금은 선순위 담보권자인 을 회사의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우선 변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술보증기금을 상대로 잘못 변제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위 회생계획은 담보 목적물의 처분대금 등으로 을 회사와 기술보증기금의 회생담보권 중 변제기가 도래한 1차 연도 부분만을 변제하도록 정한 것이고, 갑 회사의 관리인의 변제는 회생계획에 부합한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위 처분 대금이 변제기가 도래한 1차 연도의 회생담보권뿐만 아니라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회생담보권까지 합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회생담보권의 순위에 따라 변제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6년 5월 20일 선고 2025-210-073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1.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개별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함에 따라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라도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 절차의 총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인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 적극. 및 취소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판결에 따라 사해행위로 일탈된 재산이 원상회복되었으나 그 재산에 대한 취소 채권자 등의 개별적 강제 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된 경우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도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하여 파산 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사해행위 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재산은 취소 채권자 및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책임 재산으로 취급되고,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민법 제407조에서 정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면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채권자가 파산 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행한 강제집행 등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으며, 같은 법 제348조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제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여 배당하는 집단적, 포괄적 재무 처리 절차가 개시된다. 따라서 개별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함에 따라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라도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면 이는 파산 절차의 총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인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취소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판결에 따라 사해행위로 일탈된 재산이 원상회복되었더라도 그 재산에 대한 취소 채권자 등의 개별적 강제 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도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하여 파산 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갑이 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을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관할 세무서장은 갑에게 그 양도 차익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는데, 갑의 채권자인 병이 을을 상대로 위 매매 계약에 대한
사회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갑이 사망한 후 병이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고 상속인인 정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다음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으나, 정의 신청으로 갑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고, 파산 관제인이 강제경매 절차를 속행하여 토지의 매각 대금으로 국가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등 채무를 우선 변제한 후 병 등 파산 채권자들에게 나머지를 안분 배당하자 병이 위 양도소득세 등 채권에 대한 변제가 신의 측 등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의 위 양도소득세 등 채권은 사회행위 이후에 성립된 것이기는 하지만 파산 선고 전에 이미 발생한 조세 채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에서 정한 재단 채권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76조에 따라 환가 대금에 대한 배당 절차에서 병의 파산 채권보다 먼저 변제되어야 하므로 국가는 병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6년 5월 21일 선고 2018-296229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단체 교섭 청구의 소. 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 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사용 종속 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 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 법리가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다수 의견.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25년 9월 9일 법률 제21045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호에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라는 후문이 추가되었다.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법을 구노동조합법이라 하고, 개정되어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 법을 개정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위 신설 조항에 관하여는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개정노동조합법이 시행되기 전 단체 교섭 요구 거부를 이유로 단체 교섭 의무 이행을 구하는 사건에는 구노동조합법 제2조가 적용된다. 한편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 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 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1986년 12월 23일 선고 8호 누 856 판결, 1995년 12월 22일 선고 95 누 3565 판결, 1997년 9월 5일 선고 97 누 3644 판결, 2008년 9월 11일 선고 2006-40935 판결 등에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 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 함은 사용 종속 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 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하 종전법리라 한다. 다. 구노동조합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 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종전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명시적,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고 보면서도 부당노동 행위의 유형에 따라서는 사용자의 범위를 다르게 볼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한 경우가 있다. 대법원은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 행위,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 대법원은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 행위에 관하여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 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원청회사의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인정하였다. 반면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원청회사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이 문제된 사안에서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해야 사용자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 행위의 경우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어도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 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지배 개입이라는 사실적 행위를 통해 노동 3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은 노동 3권에 대한 침해를 예방, 제거하는 부당노동 행위 제도의 관점에서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 행위에 관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한 것이다. 반면 단체 교섭 거부의 부당노동 행위,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 단체 교섭 거부의 부당노동 행위의 경우 단체 교섭은 근로계약 등 계약 관계에 관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위한 단체 협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단체 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범위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개별 근로계약 관계의 존재 여부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청 회사가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지배, 개입하지 않을 의무 등 소극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단체 협약의 체결을 위해 단체 교섭에 응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구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문헌상으로는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한 모든 사용자 개념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셋째, 더구나 노동조합법 제90조는 부당노동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단체 교섭 거부의 부당노동 행위 구성 요건에 단체 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일 것이 포함되므로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단체 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개념과 관련하여 구노동조합법 제2조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도 있다. 넷째, 최근 노동조합법의 개정 내용과 경위를 보더라도 개정 이후에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하여 노동 3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입법자는 대법원의 종전 법리를 존중하는 전제에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기 위해 제2조 제2호 후문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입법적 결단을 하여 법을 개정한 것이 분명하다. 다섯째, 사법의 본질은 구체적 사건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구체적 사건과 무관한 추상적 법리를 선언할 수는 없다. 법원은 위와 같은 입법적 결단과 경과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향후 개정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노동 3권의 실효적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에 맞게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개념을 해석하면 충분하다. 그럼에도 구노동조합법 제2조가 적용되는 단체교섭 사안에 관하여 종전 법리를 변경하여 개정 노동조합법의 규정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법리를 창설하고 적용하려는 시도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마용주의 반대 의견. 가. 구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를 포함하여 구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명시적,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그 밖에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계약의 상대방을 말하지만 여기에 한정되지 않는다. 헌법 제33조와 근로자에게 단체 교섭권 등 노동 3권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조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대한 노무 제공 조건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구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계약관계가 없더라도 사업을 도급 등에 의하여 행하는 자가 자신의 사업장 안에서 근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수급인의 근로자, 수급인과 근로계약 등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수급 근로자라 한다. 수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 근로자의 노동조합에 대해 단체 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구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도급인이 수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는 수급 근로자의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사항과 관련된 수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도급인이 사실상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어 해당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일부라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되고 나아가 수급 근로자, 수급인, 도급인 사이 노무 제공 관계에서 나타나는 수급 근로자의 도급인에 대한 경제적 종속성의 실질에 비추어 수급 근로자의 노동 3권 보장을 위해 도급인에 대하여도 해당 교섭 사항에 관한 단체 교섭 의무를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대법원 2026년 5월 29일 선고 2024다 208261 판결 사건명 유류분 반환 1. 구민법 제1118조가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 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를 선언하면서 잠정 적용을 명한 결정과 관련하여 구민법 제1118조 가운데 위 결정에 따라 잠정 적용되는 부분 및 적용 중지되는 부분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1을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 구민법 2026년 3월 17일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민법 제1118조 이하 구법 조항이라 한다. 구법 조항은 대습 상속에 관한 제1001조 및 제1010조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 특별 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 1을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선고 2020 헌가 4등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구법 조항이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 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 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 재산을 비기여 상속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한 상황을 발생시키고 기여 상속인에게 보상을 하려고 한 피상속인의 의사를 부정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현저히 불합리하므로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들어 구법조항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법조항은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하였다. 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나타난 구법조항의 위헌성, 구법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및 잠정 적용의 이유 등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구법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한까지 구법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유류분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 때문이지 구법조항에 의하여 기여분과 유류분이 단절되어 기여 상속인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됨에 따른 기본권 침해 상태를 개선 입법 시행 시까지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헌법 불합치 결정에서 구법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대습 상속에 관한 제1001조 및 제1010조,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에만 미친다. 즉, 구법조항 가운데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1을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구민법 제1118조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의 소급표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헌법 불합치 결정 당시에 위헌 재청 신청은 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 적극. 구민법 2026년 3월 17일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민법 제1118조 이하 구법조항이라 한다. 구법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6년 3월 17일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된 민법은 제1008조 단서를 신설하여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 수익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이하 신법조항이라 한다. 민법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제1118조에 따라 위와 같은 보상적 증여, 유증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도 제외하도록 하였다. 한편 민법 부칙 2026년 3월 17일 민법 부칙 제2조는 신법 조항을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헌법 불합치 결정 선고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신법 조항이 소급 적용되게 되었다. 어떠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 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 입법의 소급 적용 여부와 소급 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그러나 구법 조항에 대한 위 헌법 불합치 결정의 취지나 위헌 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 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위 헌법 불합치 결정 당시에 비록 위헌 재청 신청은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기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 헌법 불합치 결정의 소급표가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비록 이들 사건이 민법 부칙 2026년 3월 17일 민법 부칙 제2조에서 정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대하여는 구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6년 5월 29일 선고 2025-219-520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민법 제756조에 사용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위탁자가 위탁계약을 통하여 수탁자 및 그 피용자를 위탁자의 사무에 종사하게 하였고 위탁자가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여야 할 관계에 있는 경우 수탁자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피용자와 위탁자 사이에서도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 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로서 고용관계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위임, 조합, 도급, 기타 어떠한 관계라도 실질적인 지휘, 감독 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이러한 지휘, 감독 관계는 실제로 지휘, 감독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 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위탁자가 위탁 계약을 통하여 수탁자 및 그 피용자를 위탁자의 사무에 종사하게 하였고 위탁자가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여야 할 관계에 있는 경우 수탁자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피용자와 위탁자 사이에서도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2. 갑 지방자치단체가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면서 을 비영리 민간단체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다함께 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하였는데 을 단체의 피용자인 돌봄교사 병이 수업 중 정을 성추행하였고 이에 정과 부모들이 갑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여 그 운영을 위탁한 갑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활동 영역을 확장한 것에 상응하는 지휘, 감독을 하여야 하므로 객관적으로 을 단체 및 소속 돌봄교사의 사무 집행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여야 할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6년 5월 29일 선고 2026-200-365 판결 사건명 기타 금전 1. 소액 사건에 관한 상고 이유 중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 적용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소액 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 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 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 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 사건에 관하여 상고 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쟁점이 된 법령의 해석, 적용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약관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 약관 조항을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 조항의 문헌이 갖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약관 조항이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보아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에 합리성이 있는 등 당의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3. 갑 등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증 계약의 약관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채무 이행 청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서류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보완 완료일로부터 1개월, 보증채무 이행 청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하였는데 갑 등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행 청구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갑 등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하여 그 보완이 완료된 후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갑 등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이행 청구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부터 보증금 지급일까지의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급을 거절, 유보 혹은 지연할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권자의 이행 청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금액을 지급해야 하고 보증채권자의 이행 청구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보증채권자에게 서류 보완 요청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 청구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보증채무를 이행한 날까지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6년 5월 29일 선고 2024무 16033 등 판결 사건명 이혼 등 청구회소 등 재산 분할 사건에서 비상장 주식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재산 분할 방법 대상 분할 및 오로지 대상 분할 방식으로 재산 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현물 분할 등 여러 종류의 재산 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적극 법원은 재산 분할 사건에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 사건에서 현물 분할, 경매 분할, 채무의 인수를 명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부부 공동 재산 중 특정 재산을 배우자 일방의 소유로 하고 그 배우자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게 하는 방식, 이른바 대상 분할 또는 그 혼합적 형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합한 재산 분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비상장 주식은 그 거래가 통상 내부자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공개 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자유로운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비상장 주식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 경우 비상장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부부 일방이 소수의 비상장 주식을 현물로 분할받게 되면 분할받는 당사자로서는 비상장 회사의 폐쇄성으로 인해 그 소수의 주식을 적정한 가격으로 환가하기 어렵게 되고 이를 이용하여 회사 경영에 참여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수 주식을 보유한 다른 부부 일방에 의한 회사 가치 훼손 행위 또는 경영상 판단에 따라 비상장 주식의 가치가 좌우되는 위험도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법원이 비상장 주식에 관하여 재산 분할의 방법을 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이 비상장 주식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거나 그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대상 분할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재산 분할 사건이 가사 비송 사건으로서 법원의 후견적 재량이 강조된다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부부 공동 재산을 당사자들 사이에 실질적 공평에 부합하도록 청산, 분배하는 재산 분할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법원은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방법으로 재산 분할을 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므로 오로지 대상 분할 방식으로 재산 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 대상 분할 방식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물 분할 등 여러 종류의 재산 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6년 5월 29일 선고 2021-2-61741 판결 사건명 임금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이 통상의 근무 시간에 수행하는 시간 외 근무에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남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현업 공무원 등 외의 공무원이 공휴일 및 토요일 외의 날에 시간 외 근무를 한 경우 해당 일의 시간 외 근무 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을 더하여 월별 시간 외 근무 시간을 산정하도록 정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남목 이하 공제조항이라 한다. 공제조항은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이 통상의 근무 시간 9시부터 18시까지 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통상의 근무 시간에 수행하는 시간 외 근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상의 근무 시간 외에 수행하는 시간 외 근무의 경우 업무의 관행상 조기 출근을 하더라도 정식 업무 개시 시각 이전에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정식의 퇴근 시간 이후에도 시간 외 근무를 시작하기까지에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시간 외 근무의 수행 시에 대부분 석식 내지 휴게 시간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공제조항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러한 시간을 공제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만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통상의 근무 시간 중 일부만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경우에는 시간 외 근무 수당이 지급되는 일을 4시간의 시간 외 근무가 대부분 통상의 근무 시간 내에 이루어지게 된다. 전일제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통상의 근무 시간 중에는 석식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상급자의 지휘, 감독 아래 전일제 공무원들의 조직적 업무 수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만 휴게 시간을 갖는 일도 흔히 있을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셋째, 통상의 근무 시간에 수행하는 시간 외 근무와 그 이외의 시간에 수행하는 시간 외 근무 사이에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이 있을 개연성이나 상급자의 업무 지휘, 감독 가능성, 근무 강도 등에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이 통상의 근무 시간에 수행한 시간 외 근무 시간에 대하여 공제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제2호에서 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이 지급받는 수당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넷째,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이 실제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19시 무렵까지 계속 시간 외 근무를 하다가 퇴근한 경우에 공제 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공제 조항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전일제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므로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없고, 현재의 근태 관리 체계에서는 시간 외 근무 시간에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일일이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시간 외 근무 시간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공제 조항을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이 통상의 근무 시간 중 수행하는 시간 외 근무에 적용하는 것은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만 그 외 시간의 시간 외 근무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이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만일 통상의 근무 시간 외에 수행한 시간 외 근무 시간이 1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만을 공제하면 될 것이다. 대법원 2026년 5월 20일 선고 2025-2-3061호 판결 사건명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1.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할 때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 변동 사유가 고려 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 소극. 부동산의 매매 거래 가액에 대하여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평가 기준일과 매매 계약일 사이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및 평가 기준일과 매매 계약일 사이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의 가액에 유의미한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인정시가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평가 기준일과 매매 계약일 사이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 책임의 소재, 과세관청.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년 2월 11일 대통령령 제30391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구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는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 요소 중 하나로 시간의 경과를 명시적으로 들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객관적 교환 가치에 부합하도록 산정하기 위해 평가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이루어진 매매 등 가액일지라도 소정의 요건 하에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구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 변동이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부동산 매매 거래 가액에 대하여 구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평가 기준일과 매매 계약일 사이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는 해당 매매 거래 가액이 평가 기준일 당시에 객관적인 교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기존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 등과 같은 대상 부동산의 법적, 물리적 상태 또는 이용 상황의 변화, 용도 지역, 지구 변경, 공법상 제한의 설정, 해제 등과 같은 규제 환경의 변화, 가격 형성의 기초가 되는 지역 환경의 변화 등을 비롯하여 평가 기준일과 매매 계약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해당 기간 동안 개별 공시지가 등 공시가격에 누적된 변동폭, 공시가격의 변동과 부동산의 실제 가치 변동의 부합성, 주변 토지 용도의 점진적 개선 정도,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또는 그 인근 부동산의 매매 등 가액 변동폭 등과 아울러 평가 기준일 당시 대상 부동산이 속한 시장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평가 기준일 시점에 실제 해당 매매 거래 가액에 따른 거래가 성립될 것으로 기대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지, 해당 매매 거래 가액을 평가 기준일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경우 다른 동종, 유사 자산의 가액과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처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 가격 변동 관련 사정들을 포함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평가 기준일과 매매 계약일 사이의 기간에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유의미한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면 해당 매매 거래 가액은 평가 기준일 당시에 객관적인 교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인정시가로 삼을 수 없다. 한편 평가 기준일과 매매 계약일 사이의 기간에 가격 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2. 갑이 2019년 10월 13일 사망한 부친의 토지를 상속받아 2020년 4월 30일 보충적 평가 방법인 개별 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 납부한 후 2020년 9월 24일 및 2021년 1월 15일 위 토지의 2분의 1씩 각각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졌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토지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2022년 8월 8일 갑에게 상속세를 결정, 고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26년 5월 29일 선고 2022-34425 판결 사건명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 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의 내용이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 적극 및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경우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법률 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적극 법률 행위에 의한 계약 인수의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으로 구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본문 및 제26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는지 여부, 적극 및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 행위에 의한 계약 인수에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은 인수되는 계약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인지 여부, 원칙적 적극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 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이라면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성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그 법률 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 구국제사법 2022년 1월 4일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구국제사법에 따르면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하되 제25조 제1항 본문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26조 제1항 법률 행위에 의하여 계약상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이하 법률 행위에 의한 계약 인수라고 한다. 법률 행위에 의한 계약 인수의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구국제사법에 직접적인 규정이 없으나 앞서 본 구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본문 및 제26조 제1항은 법률 행위에 의한 계약 인수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관련된 당사자들 모두가 선택한 법이 없으면 법률 행위에 의한 계약 인수는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인수된 계약의 원래 당사자가 가장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며 보호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 행위에 의한 계약 인수에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은
인수되는 계약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이 된다. 2. 인도네시아에서 석유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인도네시아의 국영 석유회사 및 석유, 가스 산업 규제 기관과 체결한 생산물 분배 계약 등에 따른 갑회사의 참여 지분 일부를 세이셸 공화국법에 따라 설립된 을 외국 법인에 이전하며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 법인이 갑회사로부터 참여 지분을 유효하게 양수하였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참여 지분 양도의 가능성 및 효력 등은 인도네시아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위 계약상 유효하게 참여 지분이 양도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선행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감액 경정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거부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처분 사유 등 거부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 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신고 납부 방식의 조세에 대하여 감액 경정 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 경정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고 그 거부 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므로 감액 경정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처분 사유 등 거부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다만 과세관청에 의하여 경정 거부 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이릉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증명의 곤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 의무자에게 돌아간다. 대법원 2026년 5월 20일 선고 2025도 21859 판결 사건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시세 조종 행위 금지 규정은 문헌상 직접 상장증권 또는 장내 파생 상품에 대한 시세 조종 행위에 해당하는 통정 매매 등 행위를 하거나 이를 위탁 또는 수탁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시세 조종 행위를 금지하는 입법 목적, 상장증권 또는 장내 파생 상품의 매매 등이 상당한 비율로 예상되는 장외 파생 상품 등을 이용한 주문이 증권사 등을 거쳐 곧바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 파생 상품에 대한 시세 조정 행위에 해당하는 통정 매매 등 주문으로 이어진 경우 시세 조정 행위로 인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4년 10월 22일 법률 제20531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구 자본시장법 제176조는 시세 조정 행위 등의 금지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 파생 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 제2호에서 통정매매, 제3호에서 가장매매, 제4호에서 통정매매 및 가장매매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76조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그 증권 또는 장내 파생 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종 행위 금지 규정은 문헌상 시세 조종의 대상을 상장 증권 또는 장내 파생 상품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 직접 상장 증권 또는 장내 파생 상품에 대한 시세 조종 행위에 해당하는 통정 매매 등 행위를 하거나 이를 위탁 또는 수탁하는 경우에만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 구자본시장법이 시세 조종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상장 증권 등의 거래에 관한 시세 조종 행위가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증권시장 전체를 불건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장 증권 등의 거래에 참가하는 개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투자자 일반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증권시장이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구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규정의 문헌, 시세조종행위 금지의 목적 등을 종합해보면 상장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 등이 상당한 비율로 즉각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선행, 장외 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주문이 실제 증권사 등을 거쳐 곧바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 등 주문으로 이어진 경우 이러한 유형의 장외 파생상품 매매가 구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시세조종 행위가 직접 상장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 등 행위를 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에 대한 고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시세조종행위 금지의 목적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직접 상장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 등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장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 등이 상당한 비율로 예상되는 장외 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피고인들의 주문이 증권사 등을 거쳐 곧바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 등 주문으로 이어진 경우에도 시세조종 행위로 인한 구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들이 무등록 투자 일임업을 위한 조직 일원과 공모하여 장외 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 계좌를 이용해 통정매매, 고가 매수, 물량 소진, 허수 매수 등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총 8개 종목에 대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계좌를 이용한 피고인들의 주문에 관하여 시세 조종 행위로 인한 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6년 5월 21일 선고 2021도 15611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의료법 위반 1. 구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의 개념 및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비의료인이 행하는 미용 문신 행위가 구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가 구의료법 2024년 9월 20일 법률 제20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외과적 시술, 조산, 간호 등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하는 행위 및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 등에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의학적 전문 지식에 기초한 시행 및 관리가 필요한 행위를 의미한다.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목적과 수단, 경위와 태양, 행위에 필요한 의학적 전문 지식의 내용과 정도,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의 내용과 정도 및 관리 가능성, 의료기술의 발전 양상과 의료 환경의 변화, 보건위생에 관한 사회 일반의 지식 수준과 정도, 의료 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 및 그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의료 행위의 개념과 판단 기준에 관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의료인이 행하는 미용 문신 행위, 이하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라 한다.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는 구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는 대부분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와 직접적 관련 없이 이루어진다. 미용 문신 시술을 받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외모를 개선하거나 원래 생김새를 강조하는 등 미용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문신을 의뢰하고 비용을 지급한다. 미용 문신을 시술하는 사람 역시 미용적, 심미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 문신의 전형적 방법에 따른 문신 행위를 할 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문신 행위의 주된 목적 또는 부수적 목적으로 삼아 문신 행위를 하지는 않는다. 또한 문신 행위 과정에서 질병의 예방, 치료나 건강 증진을 위한 행위임을 표명하지 않거나 질병의 예방, 치료에 사용되는 기기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둘째, 문신 시술은 문신과 관련된 미적인 지식과 기능, 경험 등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문신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도 시술자에게 이러한 지식과 기능, 경험 등이 있는지를 주로 고려하여 문신 시술을 받을지를 결정한다. 또한 통상적인 문신 시술 형태와 시술 부위에 비추어 보면 시술자에게 반드시 의료인의 버금가는 의학적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만 성공적인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비록 문신 시술이 침습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통상적인 문신 행위의 경우 침습의 범위가 피부에 한정되고 사용하는 도구들과 시술 방법이 비교적 정형적이어서 여기에 반드시 의사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광범위하고 매우 높은 수준의 의학적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위생적이고 안전한 문신 시술에 필요한 정도의 의학적, 기술적 지식의 습득과 시술 환경, 도구,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이나 규제 등을 통하여 문신 시술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이나 질병 전염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형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을 통하여 문신 시술 과정이나 결과를 적정하게 통제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관리할 수 있다. 셋째, 대법원은 1992년 5월 22일 선고 9.1도 3219 판결에서 눈썹 문신 행위를 무면허 의료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그 후 지금까지 이루어진 의료기술의 발전 및 의료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의료 서비스 수요자의 의료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거치면서 문신 시술의 부작용도 과거보다 훨씬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최근 수년간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를 겪으면서 보건위생에 관한 사회 일반의 지식 수준과 그 실천 정도가 현저히 개선되었다. 또한 문신 시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시술 여부를 결정하기 전 인터넷 등에서 시술자, 시술 환경과 방법, 도구, 안전성, 비용 등에 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스스로 시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들이 질병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같이 자신을 상대로 이루어질 침습적 행위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도 아니다. 넷째,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연스레 접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 문신은 신분, 지위 및 소속감의 표현, 예술성의 발현, 인간적 교감이나 약속의 증표, 추억의 소장, 의지의 각인, 자기애의 현출, 동경, 모방이나 개성의 표현, 장식의 일종, 미적 취향의 표현, 의미 있는 대상과 사건의 기록, 가치관과 신념의 표현 등 다양한 사회,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 미용 문신에 대한 여론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 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 및 그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오로지 의료인만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 병역 의무자의 문신에 관한 신체 등급 평가 기준 및 경찰 공무원 채용 시험의 신체 검사 평가 기준 중 문신 관련 판단 기준이 일부 변경되는 등 병역 의무의 이행과 공무 담임권 측면에서도 문신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가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5년 10월 28일 법률 제21070호로 제정되어 2027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문신사법의 입법은 문신 행위에 대한 의료 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 및 그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현저히 변화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섯째,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가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한 경우 문신 행위를 하려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물론 문신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의 행복 추구권, 표현의 자유 등 관련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일반인으로 하여금 미용 문신 행위를 위하여 의료인 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비의료인의 미용 문신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이처럼 미용 문신 행위에 의료인 자격을 요구할 경우 의료인이 아니면서 미용 문신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의료인 면허라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미용 문신 행위를 직업으로 선택할 기본권 향유의 기회를 사실상 봉쇄당하게 되고 미용 문신 행위가 표현 활동의 일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다. 미용 문신 행위로 인한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의 측면만을 강조하여 오직 의료인에게만 미용 문신 시술을 허용하고 비의료인에게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미용 문신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의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통한 행복 추구권,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나아가 의료인인 의사로부터 미용 문신 시술을 받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오직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허용하고 비의료인에게는 문신 시술을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구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해석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서화 문신이든 미용 문신이든 문신 시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합법적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므로써 전체 국민의 인격 발현, 개성 표현 및 행복 추구를 위한 수단을 규범적으로 봉쇄하는 그야말로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두피 문신 시술을 하여 구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료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한 공소사실 기재 문신 행위는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에 해당하여 구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6년 5월 21일 선고 2022도 13370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의료법 위반 1. 구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의 개념 및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비의료인이 행하는 서화문신 행위가 구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가. 구의료법 2019년 8월 27일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 행위란 의학적 전문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외과적 시술, 조산, 간호 등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사회통념에 비추어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의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의학적 전문 지식에 기초한 시행 및 관리가 필요한 행위를 의미한다.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목적과 수단, 경위와 태양, 행위에 필요한 의학적 전문 지식의 내용과 정도,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의 내용과 정도 및 관리 가능성, 의료기술의 발전 양상과 의료 환경의 변화, 보건위생에 관한 사회 일반의 지식 수준과 정도, 의료 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 및 그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나. 의료 행위의 개념과 판단 기준에 관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의료인이 행하는 서화문신 행위, 이하 통상적인 서화문신 행위라 한다. 통상적인 서화문신 행위는 구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통상적인 서화문신 행위는 대부분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와 직접적 관련 없이 이루어진다. 서화문신 시술을 받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에 원하는 글자 또는 그림, 무늬, 색상 등을 새기기 위한 목적으로 문신을 의뢰하고 비용을 지급한다. 서화문신을 시술하는 사람 역시 피시술자가 희망하는 글자 또는 그림, 무늬, 색상 등이 피부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장식적, 예술적, 미용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 문신의 전형적 방법에 따른 문신 행위를 할 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문신 행위의 주된 목적 또는 부수적 목적으로 삼아 문신 행위를 하지는 않는다. 또한 문신 행위 과정에서 질병의 예방, 치료나 건강 증진을 위한 행위임을 표명하지 않거나 질병의 예방, 치료에 사용되는 기기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둘째, 문신 시술은 문신과 관련된 미적인 지식과 기능, 경험 등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문신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도 시술자에게 이러한 지식과 기능, 경험 등이 있는지를 주로 고려하여 문신 시술을 받을지를 결정한다. 또한 통상적인 문신 시술 형태와 시술 부위에 비추어 보면 시술자에게 반드시 의료인의 버금가는 의학적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만 성공적인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비록 문신 시술이 침습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통상적인 문신 행위의 경우 침습의 범위가 피부에 한정되고 사용하는 도구들과 시술 방법이 비교적 정형적이어서 여기에 반드시 의사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광범위하고 매우 높은 수준의 의학적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위생적이고 안전한 문신 시술에 필요한 정도의 의학적, 기술적 지식의 습득과 시술 환경, 도구,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이나 규제 등을 통하여 문신 시술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이나 질병 전염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형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을 통하여 문신 시술 과정이나 결과를 적정하게 통제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관리할 수 있다. 셋째, 대법원은 1992년 5월 22일 선고 9.1도 3219 판결에서 눈썹 문신 행위를 무면허 의료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그 후 지금까지 이루어진 의료기술의 발전 및 의료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의료 서비스 수요자의 의료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거치면서 문신 시술의 부작용도 과거보다 훨씬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최근 수년간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를 겪으면서 보건위생에 관한 사회 일반의 지식 수준과 그 실천 정도가 현저히 개선되었다. 또한 문신 시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시술 여부를 결정하기 전 인터넷 등에서 시술자, 시술 환경과 방법, 도구, 안전성, 비용 등에 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스스로 시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들이 질병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같이 자신을 상대로 이루어질 침습적 행위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도 아니다. 넷째,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연스레 접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 문신은 신분, 지위 및 소속감의 표현, 예술성의 발현, 인간적 교감이나 약속의 증표, 추억의 소장, 의지의 각인, 자기애의 현출, 동경, 모방이나 개성의 표현, 장식의 일종, 미적 취향의 표현, 의미 있는 대상과 사건의 기록, 가치관과 신념의 표현 등 다양한 사회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 미용 문신에 대한 여론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 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 및 그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오로지 의료인만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 병역 의무자의 문신에 관한 신체 등급 평가 기준 및 경찰 공무원 채용 시험의 신체 검사 평가 기준 중 문신 관련 판단 기준이 일부 변경되는 등 병역 의무의 이행과 공무 담임권 측면에서도 문신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가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5년 10월 28일 법률 제21070호로 제정되어 2027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문신사법의 입법은 문신 행위에 대한 의료 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 및 그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현저히 변화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섯째, 통상적인 서화 문신 행위가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한 경우 문신 행위를 하려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는 물론 문신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의 행복 추구권,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관련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일반인으로 하여금 서화 문신 행위를 위하여 의료인 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비의료인의 서화 문신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이처럼 서화 문신 행위에 의료인 자격을 요구할 경우 의료인이 아니면서 서화 문신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의료인 면허라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서화 문신 행위를 직업으로 선택할 기본권 향유의 기회를 사실상 봉쇄당하게 된다. 서화 문신의 피시술자가 원하는 수준의 서화 문신 기술과 경험, 예술적 표현력, 창작성은 높은 수준의 의학적 전문 지식을 보유한 의료인이라고 하여 반드시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서화 문신 행위로 인한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의 측면만을 강조하여 오직 의료인에게만 서화 문신 시술을 허용하고 비의료인에게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서화 문신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의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통한 행복 추구권,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나아가 의료인인 의사로부터 서화 문신 시술을 받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오직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허용하고 비의료인에게는 문신 시술을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구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해석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서화 문신이든 미용 문신이든 문신 시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합법적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므로써 전체 국민의 인격 발현, 개성 표현 및 행복 추구를 위한 수단을 규범적으로 봉쇄하는 그야말로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바늘이 달린 문신용 기계에 염료를 주입한 후 피부에 상처를 내고 염료를 피부에 스며들게 하는 방법으로 갑의 오른쪽 팔에 문신 시술을 하여 구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료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한 공소사실 기재 문신 행위는 통상적인 서화 문신 행위에 해당하여 구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6년 5월 29일 선고 2023도 14750 판결 사건명 모욕 1. 모욕죄의 보호법익 외부적 명예 모욕죄에서 모욕의 의미 및 어떠한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모욕죄의 구성 요건 해당 여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사항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 감정을 표출하는 표현 관용적 또는 단발적이거나 즉흥적, 충동적 욕설 등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에 해당하는 명예 감정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 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재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모욕죄의 구성 요건 해당 여부의 평가에 있어서는 분리된 개별적 언사만을 놓고 판단하기보다는 표현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고려하고 그러한 표현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다소 과장된 표현인지 여부, 대화나 토론의 장이 열리게 된 경위와 그 성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 감정을 표출하는 표현, 관용적 또는 단발적이거나 즉흥적, 충동적 욕설 등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에 해당하는 명예 감정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그것이 민사적인 불법 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형사 책임이 수반되는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시적인 감정의 표출에 해당하는 표현은 그것이 성별, 인종, 민족, 장애, 출생 지역,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공격적, 적대적,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중의 언어 생활이란 측면에서 사회 내의 사회 문화적 맥락에 따른 자체평가 및 통제 기능에 맡기거나 민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규율할 수 있는 영역이 적지 않으므로 모욕죄의 잣대를 들이대어 최후적,
보충적 규제 수단인 국가 형벌권 행사를 통해 개입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그러하다. 2. 갑 병원 총괄 이사인 피고인이 병원 앞길에서 갑 병원에 대해 이른 시위를 진행하는 을과 시비를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을에게 야 이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 발언, 욕설을 하여 을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발언은 을의 행동에 대응하여 이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 감정을 거칠게 나타내면서 한 단발적이거나 즉흥적, 충동적 욕설에 해당하여 을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를 상하게 하는 등 명예 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보일 뿐 객관적으로 을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6년 5월 29일 선고 2024도 7082 판결 사건명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43조 제5호 제18조 제1항 9.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8 제4호 라목에 정하여진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영업자로 한정되는지 여부, 적극.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영업 등록을 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 사업주가 영업자가 되는지 여부, 적극. 및 그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도 영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이하 수입식품법이라 한다. 수입식품법 제2조 제5호는 영업자란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영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입식품법 제18조 제1항은 그 수범자를 영업자로 하여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거래 질서 및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수입식품법 제43조 제5호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2022년 6월 30일 총리령 제1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9.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8 제4호 라목은 수입식품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관하여 수입식품 등 보관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되었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 등은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거나 명확하게 식별되는 표시를 하여 일반 물품과 구별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들에 따르면 수입식품법 제43조 제5호, 제18조 제1항, 9.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8 제4호 라목에 정하여진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은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영업자로 한정되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영업 등록을 한 자가 법인이라면 그 법인 사업주가 영업자가 되며 그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은 영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45조 양벌 규정의 취지 및 위 양벌 규정이 영업자가 아니면서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영업자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되는지 여부, 적극. 이는 같은 법 제43조 제5호, 제18조 제1항, 9.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8 제4호 라목에 정하여진
벌칙 규정 위반죄가 진정 부작위 범위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이때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의 의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이하 수입식품법이라 한다. 수입식품법 제45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수입식품법 제43조 제5호, 제18조 제1항, 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2022년 6월 30일 총리령 제1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8 제4호 라목에 정하여진 벌칙 규정 이하 벌칙 규정이라 한다. 벌칙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영업자가 아니면서 수입식품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영업자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벌칙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 대상자를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하여 그 행위자도 아울러 처벌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양벌 규정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된다. 이는 벌칙 규정 위반죄가 진정 부작위 범위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여기서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란 영업자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권한이 없이 오로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단순히 노무 제공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대법원 2026년 5월 29일 선고 2026토 4423 판결 사건명 강간 1. 항소심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을 수 있는 경우 현행 형사소송법상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이거나 항소심의 심리 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경우라야 한다. 2.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 방법이 사실 인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구속력을 갖는 경우 및 과학적 증거 방법의 증명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 요건.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 방법은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야만 법관이 사실 인정을 하는데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이를 위해서는 그 증거 방법이 전문적인 지식, 기술, 경험을 가진 감정인에 의하여 공인된 표준 검사 기법으로 분석을 거쳐 법원에 제출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채취, 보관, 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자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 훼손, 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그 증거 방법이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하거나 유력한 증거일수록 자칫 그 과학성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로 인해 형사소송의 요체인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증명 법칙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3.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서 갑을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이 핵심 증거인 갑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가 항소한 후 원심에 이르러
갑이 당시 입었다는 슬랙스 바지 및 위 바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대검찰청 감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원심은 위 바지에 대한 DNA 감정 결과 피고인의 Y 염색체 DNA 형이 바지 안쪽 면에서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갑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안에서 위 바지에 대한 DNA 감정 결과의 증명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 사실의 구비 여부에 대한 심리 없이 이를 취신한 후 유죄의 증거로 추가하여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